예쁘게 하고 전생의 눈을 가진 유학제 그 2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1년이 흘렀다. 유학제는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슬픔에 젖어오는 대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그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의식이었다. 상담소는 달라져 있었다. 유학제 심리상담센터라는 화려한 네온사인은 사라지고 나무 간판으로 바뀌었다. 마음의 쉼터. 상담료는 내담자의 형편에 맞췄고 때로는 무료였다. 예전처럼 붐비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강민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갔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다시 해짓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달았다.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을.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어느 날 쉼터에서 돌아오던 강민서가 유학제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쉼터에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뭔가 보였어요. 전생이요. 유학제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도 이제.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조선시대 복장을 한 여자가 우물에 빠지는 장면이.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유학제는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불안했다.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능력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거리를 걷다가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무작위로 타인의 전생이 보였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과거의 이미지들.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그날 밤 유학제는 강민서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것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의 시작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유학제의 상담소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유학제 선생님이시죠?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정장에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제 이름은 한예진입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예진은 자리에 앉으며 유학제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유학제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는 평범한 내담자가 아니라고. 선생님. 한예진이 입을 열었다. 당신도 보이시죠? 전생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도 저와 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유학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어려웠다. 지금껏 자신만이 가진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당신은 언제부터? 5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지옥 같았죠. 당신도 아시잖아요. 이 능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예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통제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떻게?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죠. 유학제는 숨을 들이켰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21명. 우리는 윤회자라고 부릅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진 자들. 한예진이 명함을 꺼냈다. 내일 저녁 7시 이 주소로 오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녀가 일어서며 덧붙였다. 참, 강민서 씨도 함께 데려오세요. 그녀에게도 능력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한예진이 나간 후 유학재는 그녀의 전생을 떠올렸다. 보는 순간 스쳐 지나간 이미지들. 피, 칼, 죽음. 그리고 반복.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한예진은 전생에서 살인자였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다음 날 저녁 유학재와 강민서는 한예진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강남의 한 빌딩 지하였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한예진이 반겼다. 모두들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학재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리고 경악했다. 모두의 전생이 보였다. 살인자, 배신자, 학대자, 죄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심지어 일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40대 초반, 강인한 인상. 제 이름은 최동혁입니다. 이 모임의 시작을 만든 사람이죠.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15년 전 갑자기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고려시대 장군이었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 처음에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하지만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다고. 우리는 특별합니다. 전생의 죄를 기억하는 자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속죄할 수 있는 기회. 최동혁의 설명에 따르면 전생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두 전생에서 큰 죄를 지었다. 그 죄의 무게가 윤회의 장벽을 넘어 현생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능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치거나 자살한다. 이 모임은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로를 지지하고 진정한 속죄의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유학재는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만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강민서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여기 있어도 되나요? 최동혁이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 후 유학재는 3번째 모임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개인 상담 시간이었다. 각자 돌아가며 자신의 전생과 현생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다. 저는 전생에서 제 아이를 죽였어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기억이 매일 저를 괴롭혀요. 다른 남자가 말했다. 저는 전생에서 마을을 배신했어요. 적에게 정보를 팔았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하나하나 끔찍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했다. 유학재는 감동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의 공동체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느꼈다.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유학재는 한예진과 최동혁에게 물었다. 모임원 중에 피해자는 없습니까? 전생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최동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니. 그게 최동혁이 말을 흐렸다. 전생의 눈은 죄의식에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원한을 가질 수는 있어도 죄의식은 없으니까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유학재는 여전히 찜찜했다. 그날 밤 강민서가 전화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 모임원 중 한 명, 박민우 씨요. 그 사람 SNS를 우연히 봤는데 2주 전까지는 매일 올렸는데 갑자기 뚝 끊겼어요. 휴가를 갔거나 아니요. 마지막 게시물이 이상해요. 진실을 알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학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음 날 유학재는 박민우를 찾기 시작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집에 찾아갔지만 응답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2주째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유학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틀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민우 씨 발견했습니다. 한강에서 시신으로. 검시 결과는 자살이었다. 투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학재가 시신 사진을 봤을 때 경찰관이 실수로 보여줬다. 그는 알아챘다. 박민우의 눈에 핏자국이 있었다. 마치 강민서가 겪었던 것처럼. 유학재는 박민우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유품 정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는 박민우의 일기장을 찾았다.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동혁과 한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윤혜자 조직의 진짜 목적은 속죄가 아니다. 그들은 이하 핏자국으로 알아볼 수 없음. 나를 죽이려 한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그들은 나의 전생을 알고 있다. 나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그들이 전생에서 죽인 사람이었다. 유학재는 강민서를 만나 일기장을 보여줬다. 강민서는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건가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부에서요. 모임을 계속 다니면서 진실을 찾는 겁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중 스파이가 되었다. 겉으로는 윤혜자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최동혁과 한혜진을 조사했다. 며칠 후 강민서가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한혜진의 가방에서 떨어진 수첩. 거기에는 모임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일부 이름에는 붉은 X표가 쳐져 있었다. 박민우의 이름에도 X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확인 완료. 처리 완료. 더 충격적인 것은 유학재와 강민서의 이름 옆에 물음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확인 필요. 위험 가능성. 두 사람은 깨달았다. 자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학재와 강민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과거 모임원 명단을 확보했다. 지난 5년간 총 47명이 모임을 거쳐갔다. 하지만 현재 남은 사람은 23명뿐. 나머지 24명은? 유학재는 하나하나 추적했다. 15명은 연락 두절, 6명은 자살, 3명은 사고사. 너무나 높은 비율이었다. 그는 자살한 6명의 부검 기록을 입수했다.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놀랍게도 6명 모두 눈에 미세한 출혈 흔적이 있었다.
박민우처럼 강민서는 한예진을 미행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저녁 최동혁과 만났다. 그들이 만나는 장소는 호텔 커피숍이었는데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민서는 그들의 입술을 읽었다. 그녀는 농인 가족이 있어 입술 읽기를 배웠다. 다음은 누구? 김태훈. 확인했어. 고려시대 우리가 죽인 대장장이야. 처리 일정은? 다음 주. 최면으로. 강민서는 소름이 돋았다. 김태훈은 모임원 중 한 명이었다.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유학재와 강민서는 긴급 회의를 했다.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아요. 강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동혁과 한예진은 자신들이 전생에서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겠죠.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이 전생의 기억을 되찾으면 복수하러 올 테니까. 유학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태훈 씨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증거가 없습니다. 전생의 기억, 입술 읽기,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학재는 결심했다. 직접 막아야 합니다. 내부에서 다음 모임에서 최동혁이 공지했다. 이번 주 토요일 특별 세션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유학재와 강민서는 시선을 교환했다. 이것이 김태훈을 제거할 기회일까? 모임이 끝난 후 유학재는 김태훈을 몰래 불렀다. 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유학재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혹시 최동혁과 한예진을 믿으십니까? 김태훈은 의아해했다. 물론이죠. 그분들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요? 무슨 뜻이죠? 유학재는 박민우의 일기장을 보여줬다.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진짜인가요?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씨, 당신이 다음 표적인 것 같습니다. 김태훈은 손을 떨었다. 어떻게 알았죠? 한예진을 미행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김태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최동혁 씨가 자꾸 전생 이야기를 물었던 거구나. 토요일 특별 세션에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안 가면 의심받을 텐데. 유학재는 계획을 설명했다. 토요일에 함께 가되 서로를 지킨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진실을 폭로한다.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태훈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김태훈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학재는 최악을 예상했다. 그는 강민서와 함께 김태훈을 찾기 시작했다. CCTV를 추적하고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 친구의 도움으로. 마지막 위치는 모임 장소 근처였다.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갔다. 건물 지하 모임 장소의 문은 잠겨 있었다. 유학재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안에는 김태훈이 쓰러져 있었다.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씨, 정신 차리세요. 유학재는 그를 흔들었다. 김태훈이 간신히 눈을 떴다. 선생님, 그들이 왔어요. 최면을 걸고. 무슨 최면을 걸었습니까? 제 전생을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고려시대 대장장이 그들에게 칼을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김태훈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전생의 기억이 폭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저를 죽였어요. 입막음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또 그가 유학재의 손을 꽉 잡았다. 조심하세요. 당신도 표적입니다. 당신의 전생 그들과 연결되어. 그리고 김태훈은 의식을 잃었다. 유학재는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뇌에는 이상이 없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그날 밤 유학재는 자가 최면을 시도했다. 자신의 전생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최동혁, 한예진과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했다. 최면 속에서 그는 더 오래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조선시대 유정아, 그 이전 고려시대, 그리고 보았다. 고려 무신 집권기. 자신은 작은 관리였다. 이름은 유인명. 그는 최무신 최동혁의 전생 밑에서 일했다. 그리고 최무신과 명화안예진의 전생의 비밀 연애를 알게 되었다. 유인명은 고민했다. 고발하면 출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다. 결국 그는 선택했다. 침묵을. 하지만 최무신과 명화는 믿지 않았다. 그들은 유인명을 없애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유인명을 불러내 독살했다. 유학재는 최면에서 깨어나며 이해했다. 자신도 그들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토요일이 되었다. 특별 세션날. 유학재와 강민서는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모임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최동혁이 앞에 섰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속죄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가는 날이죠. 그가 손뼉을 쳤다. 그러자 한예진이 음료수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모두 한 잔씩 드세요. 이것은 정화의 의식입니다. 유학재는 직감했다. 저 음료에 뭔가 있다. 잠깐. 유학재가 일어섰다. 무엇을 정화한다는 겁니까? 최동혁이 차갑게 웃었다. 유학재 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당신의 전생, 유인명, 우리의 비밀을 알았던 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당신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친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노리던 것이었을까요? 최동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였습니다. 한예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최동혁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한예진의 눈이 붉게 빛났다. 그녀가 능력을 발동한 것이다. 순간 모임원들의 눈이 풀렸다. 그들이 천천히 일어나 유학재와 강민서를 포위했다. 집단 최면. 유학재가 중얼거렸다. 최동혁이 웃었다.
한예진의 능력은 특별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전생 속 죄의식을 자극해 조종할 수 있죠. 지금 이들은 모두 전생의 죄인으로서 우리의 명령을 따를 겁니다. 유학재는 강민서의 손을 잡았다.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출구는 막혀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학재의 눈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그의 능력이 폭발한 것이다. 순간 모든 모임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유학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도 전달된 것이다. 최동혁과 한예진의 전생, 그들이 죽인 23명의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 하나하나의 죽음. 이것이 당신들의 진실입니다. 유학재가 외쳤다. 속죄가 아니라 은폐, 구원이 아니라 살인. 최면이 풀렸다. 모임원들이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그들은 최동혁과 한예진을 바라봤다. 배신감, 분노, 공포. 우리를 이용했어요? 한 여성이 울먹였다. 우리가 믿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한 남성이 주먹을 쥐었다. 최동혁은 당황했다. 아니, 이건 오해야. 우리는 오해. 강민서가 소리쳤다. 박민우는요? 김태훈은요?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은요? 한예진이 다시 능력을 발동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모임원들은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다. 죄의식만으로는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었다. 모임원들이 최동혁과 한예진을 향해 다가갔다. 분노에 찬 얼굴들. 기다려, 최동혁이 외쳤다. 우리도 피해자야. 전생에서 우리도 배신당했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했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유학재가 말했다.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피해자였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 순간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 멈추세요. 모두가 돌아봤다. 문 앞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0대 후반, 차분한 인상. 당신은 누구요? 최동혁이 물었다. 제 이름은 서준영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저도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과는 조금 다른 능력이죠. 무슨 능력? 미래를 봅니다. 정확히는 미래의 업보를. 서준영이 최동혁을 바라봤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음 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입니다. 그리고 끔찍합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은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고통받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죽인 사람들이 다음 생에서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서도 끝없는 복수의 사슬. 당신은 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최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준영이 유학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유학재 씨,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유학재가 물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입니다. 최동혁을 용서하세요. 뭐라고요? 강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저도 압니다. 서준영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용서뿐입니다.
유학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최동혁에게 다가갔다. 최동혁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권위도 추종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최동혁 씨, 유학재가 말했다. 당신도 처음에는 피해자였겠죠.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동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유학재가 계속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가 최동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뿐이죠.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 최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유학재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빛이 나왔다. 그들의 전생이, 현생이,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겹쳐졌다. 유학재는 보았다. 최동혁의 첫 번째 생을. 어린아이였던 그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결국 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그 악이 윤회를 거듭하며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동시에 최동혁도 보았다. 유학재의 미래를. 용서를 선택한 그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워지는 것을. 두 사람은 동시에 흐느꼈다. 가해자와 피해자, 죄인과 구원자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예진도 무릎을 꿇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서준영이 대답했다. 속죄하세요. 진짜로. 법의 심판을 받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남은 생을 속죄로 채우세요. 그것만이 당신들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동혁과 한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최동혁이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그는 유학재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학재 씨, 당신에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 최면 세션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폭발했을 때 최동혁이 유학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의 능력은 진화하고 있어요. 더 깊은 과거로, 더 먼 미래로.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능력이 동시에 깨어나고 있어요.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것처럼. 유학재는 등골이 오싹했다. 한 가지 더. 최동혁이 속삭였다. 제가 본 환영 속에 금빛 눈을 가진 여자가 있었어요. 고대 문명의 신전 같은 곳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만 번째가 깨어났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경찰이 최동혁을 끌고 갔다. 유학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3개월 후 유학재는 새벽 3시에 깨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최동혁과 한예진은 자수했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진행 중이었다. 윤회자 모임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다. 이번엔 진짜 속죄를 위한 모임. 유학재와 강민서, 서준영이 중심이 되었다. 김태훈은 깨어났다.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지금은 유학재의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유학재의 능력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도구였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했다. 하지만 최동혁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 세계적으로 이 능력이 깨어나고 있다. 만 번째가 깨어났다. 문자가 왔다. 강민서였다. 선생님, 오늘 모임 7시예요. 새로 오신 분 3명 계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3분 모두 같은 꿈을 꾸셨대요. 금빛 눈을 가진 여자가 나타나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고. 유학재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서준영이었다. 유학재 씨, 제가 미래를 봤습니다. 6개월 후 뭔가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능력을 깨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을 찾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유학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새로운 내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운명도. 윤회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업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과거에 갇힐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유학재는 이제 알았다. 전생의 눈을 가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다. 타인의 고통을 보는 능력은 그만큼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윤회의 길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문을 나서며 유학재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좋은 사람이 되자. 단순한 다짐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과거의 죄인이 아닌 오늘의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였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머, 벌써 2편이 끝났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3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 재밌어요.